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은수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런 홍보를 많이 못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좀 감동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마음으로 강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짧은 기간 스웨덴이랑 덴마크로 연수를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제가 스웨덴에서 어떤 거를 경험하고 왔는지 또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스웨덴에서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기자님께 강연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스웨덴에서 돌아와서 그 생생함이 가시기 전에 그 기자님께서 이 강연 일정을 빠르게 잡아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기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시간 정도 저와 함께 스웨덴 여행을 함께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목은요. 스웨덴에서 라떼 파파를 만나다 미래에서 미리 보고 온 미래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라떼 파파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잘생긴 남자. 유모차. 유모차? 네. 저는 처음에 라떼 파파라는 그런 단어를 알고 스웨덴에 갔을 때 처음에는 그냥 아빠의 육아에 대해서만 사실은 아빠가 육아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인지를 하고 스웨덴에 갔거든요. 근데 이 라떼 파파라는 게 아빠의 육아 이외에도 상징하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스웨덴을 보여줄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어떤 상징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라떼 파파가 아빠의 육아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차는요. 첫 번째로는 성중립 화장실, 두 번째로는 라떼 파파입니다. 저는 스웨덴에서 너무 그동안 한국에서 너무 당연해서 당연한 줄만 알았던 것들이 스웨덴에서 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행자로서 스웨덴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웨덴은 뭔가 좀 다른 나라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뭔가 다른 외국과도 다른 뭔가 요정들을 만나고 있는 느낌? 우주에 와 있는 느낌? 뭔가 조금 지구 밖에 온 느낌을 제가 느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오시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셨나요? 네. 혹시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신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한 분께서 공용 화장실을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강남.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오래된 느낌. 좀 더럽고 오래된 느낌이 떠오르시죠? 우선은 앞으로 제가 이야기할 화장실의 개념은 그 공용 화장실, 공중 화장실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화장실의 이미지는 보통 더럽고 좀 냄새나고 좀 무서운 존재로 느껴지시죠? 저 또한 식사 자리에서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죄송한,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한테 화장실이라는 이미지는 좀 더럽고 불쾌한 그런 이미지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제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25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화장실이라는 것은 더러운 곳,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 가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곳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그게 아마 많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느끼는 공통된 정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다수의 공용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 빨강 색깔의 치마를 입은 여성과 파랑 색깔을 이루어진 바지를 입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을 보통 가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남자 여자가 각각의 칸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같은 시간에 남자 칸, 여자 칸에 각각 들어가요. 근데 나오는 시간은 남자가 훨씬 빨리 나오죠.
보통은 남자들은 이제 소변기와 그 자변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한도 많은 편인 거에 비해 여성들은 그 화장실 문 앞에까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또 오래 기다려야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좀 모순적인 게 화장실이 그렇게 더럽고 불쾌한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화장실에는 보통 또 파우더룸이 있어요. 파우더룸이 아니더라도 여자들이 화장을 고칠 수 있는 테이블과 거울이 항상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화장을 고치는 곳이라는 그런 뭔가 모순적인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우리는 정말 당연하게 뭔가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저는 좀 스웨덴에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 같은 경우는 여자 화장실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혹시 기저귀를 갈고 있는 엄마를 본 여성분들 있으신가요? 여성 화장실에서? 있으세요? 몇 번 정도 있으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쵸? 우리는 이게 일단은 여성 화장실 칸에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기들의 기저귀를 가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기저귀를 가는 사람은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공간이 진짜 너무 모순을 집약하고 있는 느낌이랄까? 근데 전 이게 진짜로 한국에 있을 때는 이상하다고 못 느꼈어요. 근데 스웨덴에 가서 처음으로 느꼈던 게 화장실이 너무 다르다였거든요. 그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이라는 곳에 제가 방문을 해서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곳이 스웨덴 노벨 박물관에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곳에서 화장실을 이용했던 그 일화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적어왔거든요. 처음에 제가 그 티켓팅을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줄을 서서 티켓팅을 이제 하는데 대학생이나 그 25세 미만은 할인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동행했던 분들이 8명이었는데 그중에 3명이 청년이어서 우리는 학생이다, 대학생이다, 근데 외국인이다, 할인을 받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바로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행으로 오셨던 이제 50대, 60대 남성분께서 아니 학생증 검사도 안 하고 여권 검사도 안 하고 이렇게 바로 할인을 해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그냥 할인을 해줄 수 있냐? 라고 했더니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학생이라는 말을 믿는 네? 믿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네,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당신들이 학생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 사람들은 이걸 진짜 믿네?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사실은 유럽에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주위에서 들었던 말은 소매치기를 조심해라 라고 해서 저는 핸드폰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안 훔쳐가게 링 같은 걸 연결해서 이렇게 달고 갔거든요. 근데 그냥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전에 당신들이 말했으니까 학생이겠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 나라는 그냥 믿는구나? 이게 외국인, 동양인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믿는구나. 사람에 대한 신뢰가 기본이 된 나라라는 거를 딱 인지를 하고 제가 박물관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제 가려고 제가 같이 갔던 일행들한테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이러고 남자 일행들과 헤어져가지고 전 화장실로 향했어요. 근데 화장실 앞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여기 왔어?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화장실이라서 왔대요. 그래서 화장실의 표지판을 봤는데 바지를 입은 사람과 치마를 입은 사람이 이게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저는 화장실이라고 해서 갔는데 세면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 방 같은 거 문만 이렇게 각각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화장실인지 아닌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뭔가 옷가게에 있는 그런
네, 그런 피팅룸인데 문으로 닫혀져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화장실이 맞나 아닌가를 처음에 고민을 해서 눈치를 봤어요, 이렇게. 근데 물어보기는 좀 뭔가 자존심이 상하고 유럽에 왔으니까 뭔가 관광객이 아닌 척을 하고 싶어서 제가 유럽 가기 전에 또 탈색을 하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치를 이렇게 봤는데 남자들이 화장실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 화장실을 찾았어요. 그때까지는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개념만 있었지 실제로 이용해본 게 처음이었으니까 이렇게 찾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자들이 이제 나온 곳을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곳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면요. 변기가 있고 세면대가 있고 거울이 있어요. 그냥 화장실 안이 다 벽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방이거든요. 크기는 꽤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그 장애인 화장실 아니면 장애인 화장실의 한 절반 정도? 그런 크기로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손도 씻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성분들에게는 좀 익숙할 것 같아요. 그냥 자변기고 달라진 거는 세면대가 있고 칸이 아니라 방이라는 거? 근데 남성분들한테는 이게 좀 낯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같이 갔던 일행인 청년들도 남성이었는데 좀 자변기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볼일을 봤는지. 그랬더니 당연히 서서 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느낀 경험으로는 이런 자변기에서 남성과 여성이 같이 사용하면은 남성분들이 일어서서 소변을 보기 때문에 막 다 튀겨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쾌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진짜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스웨덴 사람들은 다 닦나? 아니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깨끗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해서 스웨덴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어떻게 소변을 보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물어볼 데가 없어서 이제 스웨덴에서 사귄 스웨덴인 남자인 친구들을 제가 좀 사귀었거든요. 이렇게 번호를 좀 땄어요. 따서 물어봤거든요. 혹시 화장실 어떻게 이용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앉아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 내가 서서 본 적은 있냐? 라고 했더니 그 친구는 이제 18살 정도 된 친구였는데 없대요, 한 번도. 그래서 그럼 앉아서 봐? 라고 진짜 앉아서 본다고? 이랬더니 응,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니, 한국은 보통 서서 보고 남성들이 앉아서 볼 때는 이제 대변을 볼 때만 앉아서 본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불편하게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일어서서 볼 때는 섰다가 응가 갑자기 왜 이러면 앉아?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남성분들이 어떻게 볼일을 보는지 모르니까 대답은 못했어요. 근데 아마도 이제 뭐 느낌이 대충 오면은 그냥 앉아서 소변도 보시고 뭐 대변도 보시겠죠? 그쵸? 좀 남자분들을 듣고 싶어요. 그쵸? 그쵸? 근데 이렇게 그 스웨덴 남성들은 원래부터 앉아서 소변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저에게는 신기했었고요. 근데 그러면 이 스웨덴의 화장실이 남자 여자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거 이외에 또 다른 특징이 뭔가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소변기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소변기가 없다는 거는 소변기를 또 한마디로 말하면 소변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화장실에 칸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불법 촬영 범죄를 할 때 그 칸이 보통 나무나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구멍을 뚫어서 뭐 거기에 이렇게 넣고 막 이런 경우가 많지만 스웨덴은 다 벽으로 이루어졌어요. 콘크리트 벽으로 하얗게 딱 벽으로 이루어져서 뭔가 그 카메라가 설치될 수가 없을 것 같은 콘크리트 벽을 뚫고 막 카메라를 설치할 것 같지는 않고 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일단은 스웨덴 남성들은
제가 이야기를 또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일어서서 소변을 보는 게 있다라고 해서 제가 네이버에서 사진을 캡처를 해서 또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저한테 약간 욕? 약간 욕은 아닌데 막 fuck 막 이렇게 what the fuck 막 이렇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니 그럼 남자들은 서로 이렇게 보냐는 거예요. 소변을 보면서. 그래서 너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화장실 어떻게 한국에 놀러 가면 화장실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국에서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남자들끼리는 그러고 심지어 그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에 있는 그 벽에 입구에 문도 없어서 여자들도 가끔 남자들이 소변 보는 그 장면을 볼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화장실을 가려고 했음에도 남자분들이 막 화장실 가는 걸 가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눈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방으로 이루어진 이런 화장실이 스웨덴 사람들한테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한국은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었다면 스웨덴은 나와 타인의 구분이에요. 그 화장실이라는 거에는 성별의 구분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고 해요. 옛날에는 스웨덴도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겠다라고 국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정책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면서 공공단체부터 바꾸기 시작했고 지금은 거의 90% 정말 낙후된 시설이 아니고서는 다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게 됐을까요? 굳이 있던 남자, 여자 화장실을 굳이 없애면서 혹은 변경하면서까지 왜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었을까요? 스웨덴이 화장실이 없던 게 아니라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굳이 왜 바꿨을까요? 성중립 화장실로. 귀하 때문 아닐까요?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바꿨을까요? 굳이 구분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러면은 그 표지판도 바꿔야 되고 뭐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좀 비용이 드는데 굳이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바꿀 만한 그런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LGBT 성소수자를 위해서 바꾸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대요.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 그런 화장실에는 남성과 여성으로 정체화하지 않은 또 다른 트랜스젠더 혹은 바이, 게이 등등 양성애자 등등의 어떤 성소수자들이 배제되어 있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국가에서 직접 우리는 성소수자들을 위해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중립 화장실은 그러니까 성평등을 위해 결국에는 바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요. 이거를 보시면요.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 가서 본 장면이에요. 이곳이 옛날에는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표지판을 다 떼고 이 표지판을 2개를 붙여서 그 본래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었던 곳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거는 뭐로 보이세요? 엥? 이거는요? 이거는요?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잘 안 가서 찾아봤는데도 솔직히 아직까지 답을 제가 못 찾았어요. 처음에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지나가던 스웨덴 남자를 붙잡았어요. 좀 미남이었는데 그냥 이 핑계로 좀 말을 걸어보고 싶기도 했고 그냥 진짜 궁금하기도 했고 어떤 대답을 들을지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시그널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알려줄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 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자? 남자? 뭐야? 이 세 개는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너무 질문을 강요하나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치마가 왜 여자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저는 한국에서 저는 젠더 감수성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고 스스로 그렇게 페미니스트로서 정체화를 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한국에서 여자, 남자라고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자, 남자, 치마 입은 임산부? 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거는 뭐 바이? 이건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원하는 저한테 했던 대답은 치마 입은 게 왜 여자여야 돼? 이런 질문을 들은 순간 제가 이 나라 진짜 뭐가 있다. 진짜 나를 뛰어넘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뛰어넘는다는 게 뭐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이 나라에서 진짜 배울 게 너무 많겠구나. 배워야지라고 제가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였고요. 근데 이제 스웨덴에서는 그 처음에 LGBT를 위한 성독립 화장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성평등 국가다. 성평등을 이제 지향하는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양성은 남녀만 영화고 성평등은 이제 남녀 구분되지 않는 다른 이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는. 네, 맞아요. 한국에서는 사실 양성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공기관에서 뭐 성평등, 뭐 토론회 뭐 이렇게만 제목을 붙여도 건의가 많이 들어올 정도로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아직은 스웨덴에 전혀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스웨덴은 이미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LGBT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 그리고 우리는 양성평등이란 단어가 아닌 성평등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뭐 페미니즘보다 한층 더 위에 있는 페미니즘을 좀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저 사인이 뭐 의미하는지도 아직 모르시는?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얼마 전에 또 스웨덴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스웨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냥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고 무슨 의미야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이랬더니 저한테 오히려 또 이야기를 해요. 정해야 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거를 이거다라고 정의 내려서 배운 적은 없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냥 뭔가 딱 학습해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사람들 이렇게 배웠다고 해서 저한테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더 이상 물어보는 건 좀 구차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이 이야기로 자꾸 뭔가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냥 알았어 하고 넘겨서 사실은 저도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마지막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아. 뭔가 제 생각으로는 임산부 같기도 하고 아닌가? 처음에는 치마를 입고 서서 소변을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예 그럴 수도 서서 보는 있겠다. 소변기가 없다고 아, 하니까 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사람들의 개성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성격적인 그냥 발랄하고 그냥 치마를 다리를 벌리고 있을 수 있고 조신하게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럼 조신한 사람, 안 조신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웨덴 사람들도 이거를 막 학습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서 우리가 당연히 뭐 여자 남자로 구분하듯이 그냥 이 사람들도 그냥 뭐 다 이렇구나 이렇게
이런 거?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요. 이제 스웨덴이 성평등 국가고 복지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한국 사회가 성평등 국가가 되고 복지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성평등 국가로 변화하기를 바라서 목소리를 내는 또 한 명의 페미니스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또 페미니스트로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고민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도대체 성평등이 뭐지? 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평등해야 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평등이 과연 뭘까요?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까? 그 차별받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똑같은데요? 어떻게 똑같다는 걸까요? 혐오가 의견이 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성평등을 지향해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어요. 아마 안티 페미니스트들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성평등이 어떤 사회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냥 너무 비가시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페미니스트로서 성평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활동을 할 때면 제가 공상가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뭔가 남들은 하루하루 현실에서 뭐 회사를 다니고 취업을 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성평등이라는 너무 먼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성평등이라는 게 있는 건지도 솔직히 잘 모를 정도로 너무 좀 비가시적인 거를 내가 너무 쫓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엄청나게 우울하기도 했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웨덴은 복지국가고 성평등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스웨덴이 성평등 국가라고 일컬어지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으뜸가는 성평등 국가라고 말을 하는데 성평등이 이루어졌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보게 됐어요. 그 나라를. 이루어졌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평등이 진짜 뭘까요? 솔직히 진짜 그냥 이런 고민을 하기 전까지 저는 성평등 해야 돼. 왜 성평등하지 않은 거야?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돼서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라고 정말 다 주장하고 하지만 성평등한 대한민국이 뭐지? 나를 거리낌 없이 내볼 수 있는. 좀 추상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실업자가 없는 사회 아니면 노숙자가 없는 국가라고 하면은 노숙자를 수로서 이렇게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성평등 국가를 수치를 재려면은 재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일단 출생률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여아 낙태 비율 그리고 대학교에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아니면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교복 치마를 입는 거 그리고 여성이 화장을 안 했을 때 경력 단절 정말 모든 분야에서 젠더, 이 성을 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숫자로서 계산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취업자, 취업률 딱 나오잖아요. 근데 성평등 지수 하면은 제가 저번 학기에 여성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성인지 통계라는 거를 했었거든요. 그 연구원 업무를 하면서 그런 일을 했어요. 각 공공기관에서 각 지역에서 성평등 지수가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농가의 비율 서울에 농가가 있을 텐데 여성 비율, 남성 비율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농가가 여성 50%, 남성 50%
성평등인 건가? 뭔가 그렇잖아요. 고위공직자가 50%면 성평등인 건가? 간호사가 50대 50이면 성평등인 건가? 군인이 50대 50이면 성평등인 건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제가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말하는 성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스웨덴이 100%의 성평등이라는 이상이 실현되는 국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스웨덴에서 스웨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리고 말하고 있는 성평등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아직 완벽하게 성평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성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그 사회의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 즉 기존에 당연했던 것들 혹은 안정된 것들을 부수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그 기본적인 가치를 국민 모두가 지향하는 것을 성평등 국가의 개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성평등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떤 막연한 막연한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숫자로 봤어요. 스웨덴 사람들의 몇 명이 성평등을 지지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정책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많은 다수결의 투표에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현명한 건 투표로 사람을 설득해서 정책을 바꿔나가는 그런 인식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물론 스웨덴에서도 페미니스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육아휴직이 있어도 실제로 여자들이 더 일 많이 해. 이렇게 바꿔야 돼. 우리나라 너무 성불평등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상대적이지만 스웨덴에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거는 국민의 숫자, 페미니즘을, 성평등을 지지하는 그 숫자를 성평등의 지수로 좀 보고 있다는 거. 그게 뭔가 제가 스웨덴에 가서 느낀 어떤 새로운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저는 뭐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적이 자꾸 생겼어요. 저는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면서 적을 만든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평화주의자? 정말 평화주의자로서 누가 저한테 막 시비를 걸고 이래도 이렇게 맞서 싸우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풀거나 친구랑 풀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때마다 한두 명씩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내가 이 사람들을 처음에는 한 번씩 설득을 하려고 했어요. 페미니즘은 성평등을 의미하는 말이야. 페미니스트는 누구나 될 수 있어. 성평등을 지향하는 가치야. 이렇게 한 명 한 명 설득해내면서 저도 사실은 너무 지쳤고 소모적이었다고 해야 하나? 저한테 뭐 페이스북 메시지, 인스타그램 메시지, 심지어 카톡까지 제 카톡이 지금 1000개가 넘게 쌓여 있거든요. 제가 요즘엔 카톡을 안 하는데 카톡을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그 뭐 제 아이디를 비비응구란 아이디를 검색을 해서 저한테 보내요, 카톡을. 뭐 스웨덴 갔다 오셨는데 뭐 블라블라블라 뭐 성평등한가요? 뭐 이렇게. 그리고 뭐 탈브라 뭐 이런 거 제가 유튜브 올리면 뭐 탈브라 관련해서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사람에 대한 좀 부정적인 혐오감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인류애가 좀 사라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스트로서 성평등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안티페미니스트들이랑 싸워야겠다. 더 저항하고 대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스웨덴에서 느낀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남성들과 싸우고 안티페미니스트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명, 두 명을 페미니스트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 내가 만든 페미니스트가 또 다른 페미니스트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50% 그 득표율,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득표율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페미니스트들이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막연하게 네, 성평등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한 명의 남성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성평등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가르치면서 성평등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바꿔나가는 게 정말 필요하겠구나라고 느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제가 느낀 바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평등이라는 그 가치를 추구해서 뭔가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성평등 해야 되는데 방안은 없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뭐 해야 될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웨덴에서 배워온 성평등 국가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민 대다수가 성평등을 지향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정책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인식을 바꾸는 것도 정말 다 중요한데 국민의 대다수가 성평등을 지향하게 하려면은 나 개인이 설득해내야 돼요. 사람 한 사람을. 근데 막연하게 성평등을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 내 옆에 한 사람을 설득해내는 게 사실은 더 쉽고 가시적이고 빠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내야 하지? 이런 고민을 또 하시잖아요. 저도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을 페미니스트로 만들기 위해 설득을 하면서 사실은 너무 많이 지쳤었거든요.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지?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페미니즘 이거 좀 여성 우월주의 아니야? 좀 변질됐잖아. 좀 난 페미니즘은 잘 모르겠어. 페미니즘 이름 자체가 여성인데 여성들을 위한 거? 난 별로야. 이런 사람들 주위에 한 명씩 있으시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페미니스트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본인의 삶에 좀 충실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페미니스트구나라고서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뭐 내 목표가 취업을 해서 과장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뭐 적어도 5년, 10년 걸릴 텐데 그럼 그때까지 사실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지금 이 순간 성평등한 세상이 되면 남성들한테도 좋다는 걸 하면 좋지 않을까? 그쵸. 그걸 보여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성평등한 세상이 되면 좋다는 건 아는데 뭐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거를 또 스웨덴에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사실은 스웨덴에서 제가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성격이 막 강하거나 입이 거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를 거칠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스웨덴에 가니까 제가 너무 귀엽고 쪼만한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막 다들 막 남자들 키가 막 190, 180 막 이런데 저는 156, 5거든요. 막 이렇게 다 보는데 다들 저를 15살로 봐요. 제가 지하철에서 이건 좀 약간 여담이지만 지하철에서 미남이 있길래 이렇게 지하철 그냥 앉아있다가 옆에 가가지고 나는 한국에서 온 여행객인데 유튜브 채널에 당신의 영상을 올리고 싶다. 그냥 너무 멋있다. 한국 사람들한테도 스웨덴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다. 같이 사진을 찍어줄 수 있냐? 영상을 찍어줄 수 있냐? 이래서 같이 영상을 찍고 너 몇 살이야? 이랬는데 17살이래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는 약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명함을 하나 들고 갔거든요. 이제 이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명함에 있는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오면은 나를 볼 수 있어. DM 줘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약간 기대? 잘생겼으니까 이제 영상을 핑계로 좀 연락할 구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락할 구실을 만들었는데 17살, 16살, 2002년, 2003년생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내가 너보다 나이 조금 많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응? 몇 살인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맞춰봐 이랬더니 15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했지? 하여튼 제가 스웨덴에 가서 사실은 너무 이제 내 한국 사회에서 우울했던 그런 우울하고 뭔가 좌절스럽고 점점 거칠어지는 내가 스웨덴에서는 이제 그냥 이게 항상 미소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로. 스웨덴이 실제로 전 세계 스웨덴의 스톡홀름이 전 세계에서 미남이 제일 많은 국가래요. 그 정도로 이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엄청나게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래서 솔직히 좀 농담 삼아 하는 말인데 이제 저랑 같이 갔던 일행들이 농담 삼아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스웨덴의 출생률의 비법은 남성들의 아름다운 미모다 라고 진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진짜 이거는 좀 뭐 외모 지상주의의 그런 발언이 아니라 정말로 그 남성들이 풍기는 느낌 자체가 그냥 약간 한국 사회에서 비혼주의자였던 뭐 비혼을 생각했던 저조차 스웨덴에서 막 벌써 막 아기를 낳아서 남편이 막 라떼빠빠 하는 그걸 상상하고 있달까? 진짜 그 정도로 아 이거 스웨덴으로 가야 된다 진짜로 스웨덴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진짜 그런 남성을 닮은 아이를 진짜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뭐 그랬었고 이 얘기를 하게 된 뭐 이유는 그냥 제가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뭐 강하다 이런 표현으로 묘사가 됐다면 스웨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뭐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페미니스트가 아닌 그냥 평범한 페미니스트라서 평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페미니즘, 성평등 가치를 설득해내서 이게 투표로 이어지고 정책이 바뀔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저는 생물학적 성별은 여성이고 저 스스로를 사회적으로도 여성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100%의 이성애자인 것 같아요. 네, 이성애자인 것 같고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제가 무성애자인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이제 무성애자라는 성 정체성도 있잖아요. 아무와도 어떤 성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들지 않는? 근데 제가 스웨덴의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나는 정말로 이거는 나는 완전한 이성애자다. 진짜 제가 진짜로 성 정체성에 약간 혼란을 좀 느꼈었어요. 그냥 그동안 이성애자라고 뭐 이렇게 살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남자친구를 사귀어보고 싶어도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감정이 드는 게 좀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스웨덴에 가는데 막 다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성 정체성이 여자다라는 거를 스스로 좀 확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에 있는 그 남녀 성별이 구분된 화장실 있잖아요. 여자 화장실 자체가 불편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저는 성소수자가 아니라서 기존의 여성 화장실, 남성 화장실로 구분된 그 제도 자체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강연에서
라테파파 이야기를 하러 와서 성중립 화장실에 대해서 계속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성중립 화장실을 그만큼 긍정적으로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스웨덴의 성중립 화장실로 인해서 내 권리를 보장받거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거나 혹은 내 개인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중립 화장실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성중립 화장실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중립 화장실을 이용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제 인권도 존중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화장실이었을 뿐인데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로. 그리고 이거를 한국에 와서 같이 강연을 할 정도로 정말 저한테는 행복한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내 세금을 들여서 남성, 여성 화장실이었던 거를 공용 성중립 화장실로 이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로 인해 이익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를 보통 하잖아요. 왜 굳이 내 세금을 들여서 왜 그런 데 써?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또 한국 사회에서도 뭐 여성 전용 주차장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남성분들은 아니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해?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성평등 정책들이 만들어질 때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평등에 대한 어떤 개념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성평등 정책으로 인해 내가 혜택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논리를 보통 반대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합의하는 과정도 오래 걸리고 또 그 설득해내는 과정에서 비용들, 토론회도 해야 되고 토론회 자율집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정말 많이 들잖아요. 근데 스웨덴은 그 성중립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기분 좋은 감정을 선물을 했었어요. 바로 내가 그 무엇이 되더라도 나는 이것에 속해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면요. 변기 보이시죠?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설명을 위해서 이제 구글에서 찾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카페 화장실, 보통의 스웨덴 화장실이에요. 변기가 보이고 세면대가 보이고 거울이 보이고 침대가 보여요. 그 남성분한테 한번 여쭙고 싶어요. 기자님께 여쭙고 싶은데 이제 이런 화장실을 이용할 때 기자님한테는 어떤 이익이 돌아올까요?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 기존의 소변기와 자변기로 구성된 남자 화장실에서 이런 화장실로 바뀌었을 때 기자님은 어떤 이익을 얻게 될까요? 첫단 가방 같은 거 저기다 놓으면 되겠네. 근데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가방은 메고 소변을 보잖아요. 일어서서. 그러면 딱히 이익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소변 오픈돼서 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독립적인 공간에서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도 같이 간 한국 청년들이랑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본인들은 좀 불편하다는 좀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문 잠그고 이렇게. 그리고 소변기에 비해서 일어서서 소변을 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 자변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익이 돌아갈까요? 이게 남녀 화장실에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사실은 한국에서 예를 들어 몰카, 불법 촬영 범죄나 이런 게 없다는 가정, 불법 촬영 범죄나 이런 다른 범죄들이 없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바뀐다고 했을 때 어떤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거를 이제 어떤 이익이 들까요? 그걸 감수하고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뭘까?
잘 모르시겠죠? 이 지점이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한 정책들을 나갈 때 대다수의 사람들을 설득해내지 못하는 그 어려움인 것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중립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성평등으로 이렇게 지지하게끔 만들어야 하잖아요. 왜냐면 비용과 시간과 돈이 다 드는 일이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간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립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성평등 그래 바꿔야지 라고 마음을 먹게 하려면은 뭔가 이익이 있어야 사실은 사람들은 움직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설득해내야 될지를 사실은 이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보시면요, 그 변기 보시면요, 변기 옆에 이거 보이세요? 이 지지대? 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런 시각으로 다시 보시면 스웨덴의 성중립 화장실은 왜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쵸. 성소수자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성소수자만을 위한 게 아닌 게 돼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화장실은요, 성소수자에게도, 그리고 장애인에게도, 그리고 노인들에게도,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다리를 다쳤다. 혹은 내가 지금 엄청난 설사를 지금 싸고 싶다. 내 프라이빗한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사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체감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스웨덴은 내가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면 노인이 될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설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공간, 이게 어떤 사람들은 여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질문해야 되지? 이게 누구를 위한 걸까요? 유아, 아이들, 그리고 또 누구? 애완동물. 그리고 또 만약에 남성, 여성이 다른 화장실에 가는데 아빠가 딸을 데리고 화장실에 가야 돼요. 근데 딸이 어려. 혼자 소변을 못 봐. 그럼 아빠는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야 될까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딸이 한 3살? 막 이런데 내가 아빠면은 뭔가 남자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냥 안 갈 것 같아요. 아니면 기저귀? 잘 모르게 참으라고 일단 할 것 같아요. 근데 스웨덴은 애초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구나.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는 아빠가 어린 여자 딸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다가 화장실을 갔을 때 거기에 강아지도 있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엄마만을 위한 공간도 아니고 아빠만을 위한 공간도 아니고 성소수자만을 위한 공간도 아니에요. 그냥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는 게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이는 이건 성소수자를 위한 공간이야가 아니라 내 공간이야 라는 그런 소속감을 엄청 주고 있더라고요. 스웨덴이 엄청난 개인주의 국가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사람들은 스웨디시라는 그런 소속감이 엄청나요.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도 이 국가가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소수자야, 예를 들어. 아니면 내가 20대 여성인데 화장을 안 해. 그러면 알바하는 것부터 사실은 막 잘리는 경우 있잖아요, 알바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뭐 화장 여부에 따라, 이 브라 여부에 따라서 내가 이제 뭐 낙오되고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에 비해서 스웨덴은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를 국가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구나. 개인주의지만 개인주의라는 말은 이런 프라이빗한 게 보장이 되는 개인주의이면서 엄청난 이제 공동체주의인 셈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시스템하에서 나도 수혜자가 언젠가는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스웨덴 사람들은 결국에 이런 성적 중립 화장실로 바뀌었을 때 결국에는 다 동의를 했고 국민 정서 자체가 다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보험에 가입을 해서 매달 돈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다치거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기존의 상태와 비슷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보험을 드는 것처럼 스웨덴 사람들도 이런 국가 정책들에 내가 언젠가 다치거나 어떤 모습이 되었을 때 국가가 나를 지탱해주고 지켜주는구나의 개념으로 한국 사람들이 사보험을 생각하듯이 국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든든한 존재로. 그래서 네, 이 라테파파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강연 제목인 라테파파인데요. 라테파파는 특히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손에는 유아차의 핸들을 잡고 한 손에는 커피컵을 들고 길을 나서는 스웨덴 남성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근데 요즘에는 또 재밌게도 유아차에 컵홀더가 만들어져서 사실은 커피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많이 없고 커피를 다 꽂아서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테파파라는 단어가 단순히 육아를 하는 남성을 가리키진 않는다고 해요. 그 라테파파가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남성의 육아 의외에도 다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라테파파라고 하면은 라떼, 아빠, 아기, 유아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모차가 아닌 유아차라고 써야 된다는 건 다들 아시죠? 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무엇이 핵심이라고 느끼세요? 라테파파라는 단어에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혹시 아빠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커피? 유아차? 아기? 제가 내린 답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유아차였어요. 그래서 유아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라테파파, 즉 스웨덴 남성에 대한 어떤 강연, 육아에 대한 그런 강연을 기대하셨을 텐데 제가 자꾸 화장실 얘기, 변기 얘기, 유아차 얘기까지 하니까 좀 당황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제가 25년 동안 본 유아차보다 더 많은 유아차들을 봤습니다. 그냥 몇몇의 아빠가 유아차를 끄는 게 아니에요. 거의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2명이 유아차를 끌고 있을 정도로 유아차 천국이에요, 정말로. 이제 그 라테파파를 보고 단순히 아빠가 육아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유아차의 이동권이에요. 유아차의 이동권이란 말 사실 들어본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보통 장애인의 이동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키워드는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스웨덴에서 보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스웨덴은 유아차 이동권이 잘 보장되어 있는 나라다라고 뱉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아차를 끌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휠체어나 유아차를 오늘 보신 분 있으세요? 휠체어나 유아차? 없으시죠? 최근에 언제 해보셨어요? 근데 기억도 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이 유아차를 타는 아기나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적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진짜로, 네, 정말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또 신기한 게 어떤 게 좀 특이점? 혼자 다니시나? 네, 혼자 다니세요. 그러니까 혼자 다녀도 뭔가 충분하다는 이야기겠죠? 첫 번째로 이렇게 일단 유아차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유아차를 동반한 모든 승객은
스웨덴의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예요. 근데 한국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기본요금 1,500원 안 하잖아요. 1,500원 아껴서 뭐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스웨덴은 1회 버스 요금이 5,500원,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타려면 6,000원씩 내야 되는데 이게 다 무료예요. 그러면은 다 데리고 다닐만 하지 않나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외국인도 포함이에요. 관광객도 포함이고 상관없이 유아차를 동반한 승객은 다 무료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혀 불편함 없이 교통수단을 다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버스 정류장은 버스 이런 것도 이제 버스 같은 건데요. 버스 정류장이 그 버스 정류장 턱이 버스의 그 문 높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버스가 딱 그 버스 문턱 정류장 턱에 딱 붙여서 되거든요. 그러면 틈 없이 경사 없이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만큼 막 이렇게 뭔가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혼자 이렇게 유아는 혼자 못 하겠지만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혼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그 앞이 비어있는 공간이고 그 약간 뭐 노약자석이라고 있는 공간도 뭐 사실은 칸과 칸을 이동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스웨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6개의 좌석들이 모여져 있고 스웨덴 한 칸에 16개의 좌석들이 모여져 있고 그 절반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냥. 네. 그래서 좀 비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아니었습니다. 스웨덴은 이렇게 큰 개들을 가지고 다니는 데리고 다니. 큰 개들이 지하철에도 타고 버스에도 탑니다. 저렇게 거의 사람이 절반만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고 다 비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개들이 뭐 왔다 갔다 해요. 유아차 뭐 휠체어뿐만이 아니라 개들까지 이동권이 잘 보장되어 있는 나라여서 이렇게 제가 개들을 봤습니다. 이건 다 이제 허락을 받고 찍은 사진인데 개들이 다 크죠? 막 진짜 이런 개들을 지하철을 막 데리고 타요. 근데 아무도 이상하게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타는 걸 보면서 한국 사회가 스웨덴에 좀 개만도 못한 정말로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구나 라는 걸 솔직하게 느꼈습니다. 이제 그 유아차의 핵심은 유아차 이동권이었고요. 그 다음에 라떼파파의 아빠의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떼파파들이 주로 보이는 시간은 밤이 아니라 낮과 아침이라는 점에 주목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인스타 이렇게 스토리 찍다가 이렇게 찍힌 건데 이게 그 H&M 그런 브랜드에 있는 옷가게예요. 근데 아빠가 쇼핑을 하러 낮에 왔는데 평일 낮에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뭔가 좀 신기해서 제가 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첨부를 했는데요. 밤이 아니라 이제 아침과 낮에 육아를 한다는 게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 비법이 과연 뭘까요? 비법. 남성 강제 육아휴직. 강제 육아휴직? 유연한 근로 시간? 네? 출퇴근 시간이 좀 유연한가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은 뭔가 제도적으로 뭔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재택근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아빠들이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걸까요? 할아버지가 건물 주죠. 그 한국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바로 그 아빠의 육아휴직 제도 때문에 이제 아빠들이 낮과 아침에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좀 더 면밀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스웨덴의 육아휴직은 국가에서 총 480일 동안 사용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특이한 점이 한국은 엄마는 엄마 회사에서 따로, 아빠는 아빠 회사에서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구조라면 스웨덴은 그게 아니에요. 여성과 남성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기의 부모 되는 사람이 합쳐서 408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일을 480일 동안 하면서 13개월 동안은 월급의 80%를 다 수령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국가가 지정한 금액들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금액을 수령받는다고 하더라고요. 480일의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절대 혼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은 무조건 9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최대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일이 390일이 최대거든요. 그 이상을 절대 넘길 수 없고, 근데 부부가 480일을 써야 되니까 한 명은 무조건 90일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엄마와 아빠 개인의 어떤 육아휴직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같이 의무적으로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라티파파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던 1974년 초기에는 이렇게 완전한 모습의 육아휴직 제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스웨덴 사회보험청은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면서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권고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세대 혜택을 주거나 지원수당을 늘려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끔 한국처럼 처음에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아빠들한테 육아휴직을 하라고 했을까요? 출산율 제고 아닐까요? 출생률 제고? 출산율 올리기 위해서. 또 어떤 국가에서? 왜? 한국... 육아에 대한 책임을 나누기 경제적 이익. 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스웨덴은 1970년대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 인구수를 늘려야 국가의 경제가 부흥하기 때문에 남성만 일하는 게 아니라 여성도 작게라도 일을 해야 경제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경제를 이제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성들의 경제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으로 이제 아빠의 육아휴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여성들의 어떤 이런 문제를 여성들의 예를 들어 경제 활동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이중 노동, 가사 노동과 그 경제 활동이 임금 노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스웨덴은 그게 아니라 그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하려면 가사 노동을 같이 짊어지는 게 아니라 남자가 짊어질 수 있게 아예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스웨덴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할 정도로 이 라티파파 이 문화는 사실 엄청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스웨덴에서는 요즘에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480일의 육아휴직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390일까지 쓸 수 있으니까 200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겠고 240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겠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대다수 엄마들이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성들이 그리고 남성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게 과연 뭘까요? 늘리자? 법적으로 240일 동등하게 맞추자. 왜 자유로 해가지고 어쨌든 성적으로 또 여성들이 실제로 받는 차별을 경감하지 못했다. 그냥 법적으로 남자 240일, 여자 240일 부여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 한국 사회와는 또 다른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성평등 지수가 높은 스웨덴에서도 성평등을 위한 논의들이 또 나온다는 게 엄청 인상 깊었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라티파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스웨덴 엄마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웨덴에서는 정상가족이라는 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자체가 없어요. 스웨덴은 일단 동성결혼이 보장되어 있고 부부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게 여성, 남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해서 결혼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동거하는 커플들이 진짜 많은데 이제 제가 지인한테 이제 스웨덴에서 만난 이제 한국 지인한테 들은 바로는 자신이 이제 자신 친구의 부모님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대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자식을 20대까지 키우면서 동거 커플로 살다가 이제 한 뭐 20-30년 만에 결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재혼하는 거냐고 여쭤봤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산보라는 제도래요. 동거 제도가 산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보통 한국의 공식 문서에서 결혼 뭐라고 하죠? 미혼, 기혼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혼, 기혼, 산보 이렇게 세 개로 선택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특이했던 거, 그럼 예를 들어 외국인 남자친구를 만나서 거기서 살고 싶은데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해야 될까요? 결혼해가지고 영주권을 받아야 될까요? 세대에 들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자는 필요한데 산보제도 신청. 네? 산보제도 신청하는 거. 산보 비자가 있대요.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좀 신기했던 지점이랄까? 솔직히 산보 비자까지는 있을 거라고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좀 생각을 뛰어넘는 나라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사귀자 해서 사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그냥 친구로 지내고 데이트 하다가 이제 관계를 확정 짓게 되는데, 처음 만나고 한 1년 정도 그렇게 지내고 동거를 시작하면서 보통 연인으로 좀 이렇게 사귄대요. 근데 거의 대다수의 커플들이 거의 다 동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웨덴 남자들은 가까이 장거리 연애를 별로 선호하지 않고 가까이 사는 그런 연인들을 선호한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건 다른 일화인데, 제가 이제 그 번호를 물어본 한 명의 스웨디시 남자 중에서 제가 이렇게 너무 반한 애가 있었는데 제가 보냈어요. 나 너한테 반했어. 이렇게. 나 스웨덴에 살고 싶어. 이렇게. 유학 오고 싶어. 이렇게 보냈는데 유학 오고 싶어. 이렇게 보냈는데 걔가 나는 가까이 사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어. 이렇게 왔어요. 그만큼 그 동거 문화가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장거리 하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뭔가 한국과는 다른 동거 문화가 그만큼 그냥 디폴트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근데 스웨덴은 몇 시부터 퇴근할까요? 4시? 자기만 하면 되고. 2시부터 퇴근이 가능하대요. 2시면 출근할 시간 아닌가요? 저는 막 그때 일어날 때인데 스웨덴 사람들은 퇴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은 이제 하루 주 8시간,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려면 7시에 출근을 해서 더 일찍 퇴근을 한다거나 엄청 유연하게 이제 퇴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시나 3시에 퇴근해서 아이와 같이 브런치를 즐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스웨덴은 연대임금제가 확립이 되어 있대요. 연대임금제가 뭘까요? 산업별로 임금이 같은 거죠. 그냥 회사별로 같은 게 아니라 산업별로 임금. 네, 이게 진짜 좀 특이했던 건데 그 스웨덴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모두가 같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받는 나라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정식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던 알바생으로서 일을 하던 같은 시간 했으면 같이 받아요. 그래서 스웨덴 남성들은요, 이제 육아를 위해서 아침 8시에 근무해서 이제 4시에 퇴근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 나 파트타이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유동적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가는 경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경우가 유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회사가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아빠의 공동 육아 문화를 너무나 당연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아빠들의 어떤 인성의 문제, 젠더 감수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 노조, 그리고 개인의 합의가 다들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업들도 예를 들어서 아빠들이 육아휴직 한다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스웨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 풀타임 정규직으로 일했던 사람이 나가면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사람을 풀타임으로 늘리면 돼요. 임금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유동적으로 이제 기업에서도 어떤 육아휴직 제도를 주는 게 좀 더 수월하고 뭐 이렇게 손해볼 건 별로 없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테파파의 세 번째 키워드가 되는 이제 아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아기라는 존재는 언제나 논의되고 있는 대상이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아기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엄마 아빠의 관점에서 누가 더 아기를 잘 볼 수 있지만 고려를 하고 아기의 입장에서 솔직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육아 제도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아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렇다면 이 라테파파 문화가 아기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입증을 해야 사실은 좀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은 그 라테파파 문화는 아기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왜 아빠가 육아를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증명해봐. 왜 아기한테 좋아?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시겠죠? 뭔가 분명히 좋은데 말을 못해. 이것도 약간 성별 고정관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들이 좀 더 신체적으로 놀아줄 수 있어서. 근데 그런 논의는 스웨덴에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아빠와 서먹한 음. 자식이 많잖아요. 사실 아빠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근데 평등하게 같이 육아를 하다 보면 불유대 관계도 생기고 또 많은 골고루 배울 수 있어서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맞는 말인데 약간 추측이잖아요. 뭔가 설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해서 남편이 있으면 아빠 육아가 왜 좋은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좋잖아 해가 아니라 아기한테 이런 게 좋대. 설득을 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한명이랑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많은 두 명이면 더 많은 사람이. 근데 그러면은 한부모 가정의 아기는 또 그러면 잘 사회성이 없나요?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가정 안에서의 그 불평등함이 있잖아요. 음. 그 뭐 아빠와 엄마가 그 관계에서의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약자에 위치한 엄마 혼자서 돌보는 것보다는 아빠와 같이 함으로써 그런 위계를 조금 허물고 그런 그렇게 제가 스웨덴에서 느낀 게 스웨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어떤 정치 참여의 기회, 그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에만 차이가 있을 뿐 신체적인 차이는 전혀 없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신체적인 약자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스웨덴 사람들한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을 공유하고 있냐면 사회적으로 여성의 정치 참정권이 늦게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정치 제도적으로 여성들에게 불평등한 부분은 있다. 하지만 여성이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전제하고 있어요. 한국은 뭐 아빠가 더 힘이 세서 아빠가 더 신체적으로 스포츠를 잘하니까 이렇잖아요. 근데 스웨덴은 그런 게 없고 어떤 이유가 있냐면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은 이제 사회성을 형성을 하잖아요. 사회에 나왔으니까.
거기서 이제 의미하는 사회성이란 타인과 관계하는 방식을 의미를 해요. 근데 아기한테 엄마는 타인이 아니라 자아예요. 어떤 말이냐면 이제 아기는 처음에 타와 자아를 구분할 수 없대요. 그냥 내가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의 음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엄마가 나로 인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엄마를 마주해도 이게 타인이다를 인지하는 게 아니라 나다 라고 인지를 해서 처음 만나는 게 아빠래요. 아이가 처음 만나는 타인은 엄마가 아니라 아빠래요. 그래서 그 처음 만나는 사람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엄마를 통해서 자아상을 형성한 이후에 이제 제일 먼저 아빠를 만나게 되고, 이제 아빠를 통해서 타인과 관계 맺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돼서 그 아빠와 같이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가 사회성을 기르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라떼파파의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라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웨덴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커피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나 뭐 커피 마시러 갈래? 뭐 이런 행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스웨덴의 그 피카 문화 아세요? 피카 뭔가 카페 이름 많이 있는데 피카가 뭘까요? 네. 스웨덴의 피카는 이제 스웨덴어인데 커피와 함께하는 휴식 시간이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쉼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제 스며들어 있는데, 실제로 스웨덴에 있는 회사들은 직원들을 위한 피카룸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오전과 오후에 한 타임씩, 뭐 1시간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쉬는 시간을 줘서 피카 타임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쉼 문화가 엄청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쉼 문화는 그냥 매일 이제 출근을 해서 아침과 오후에 쉬는 것뿐만 아니라 휴가 문화에서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스웨덴에서 만난 어떤 한국인 청년의 어떤 취업 이런 이야기를 또 강연을 통해 듣고 왔거든요. 근데 그 여름에 여름 휴가를 간대요. 얼마나 쉴까요? 기자님, 얼마나 5일, 되게 5일이죠. 주말 끼면 뭐 얼마나 쉴까요? 일주일? 2달을 쉰대요. 이거 진짜 놀랍죠? 이제 스웨덴 사람들은 이제 1년에 모든 사람들이 뭐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25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주말, 공휴일, 그리고 이제 아팠을 때 병가 내는 거 다 빼고 25일이래요.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은 이제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 그 주말 걸 모으고, 아니면 이제 뭐 라떼 파파나 이런 걸로 이제 뭐 휴직을 한 사람들의 일을 대신하고 이제 휴가들을 모아서 최소 1달에서 2달을 채운대요. 채워서 6월과 8월 기간에 유럽을 다 일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도 방학이니까 이제 다 같이 유럽 일주를 하는 게 이제 그 긴 휴가 기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어떤 집약적으로 짧은 시간에 일하고 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스웨덴의 겨울은 백야 현상이 있대요. 오전에도 저녁처럼 항상 어두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웨덴 겨울에는 좀 우울증을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겨울에는 일만 하고, 겨울에는 그냥 뭐 놀러 가서 뭐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일하고 실내에서 뭐 스케이트 정도는 타고, 그 겨울에 있는 휴가들을 쫙 여름으로 쫙 써서 유럽을 쫙 돌고 오고 뭐 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라떼파파와 관련된 4가지 키워드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후에 이제 식당이에요. 보이세요? 네, 근데 그 영상 요렇게 제가 이제 좀 얼굴이 나와가지고 밝기를 낮췄는데, 그
방금 보이셨다시피 아빠들이 아기를 데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당연하달까? 너무너무 당연하고 이렇게 엄마가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아빠가 하고 있는 일단 경우를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있나? 네. 이렇게 이제 강연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제목을 스웨덴의 지금, 한국의 미래라고 적었어요. 이 그림 혹시 아세요? 네, 여성도 투표할 수 있다, 투표권 쟁취를 위해서 했던 그림이 패러디된 그림이래요. 근데 이게 뭐 남성도 육아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이제 남성들 육아휴직 480일 중에서 240 나누자 하는 그 캠페인에서도 엄청 많이 쓰인대요. 남성들도 보장해달라, 남성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막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그 이상으로 너무나 이제 성평등한 게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스웨덴이 복지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복지국가가 되는 근본적인 비밀은 성평등을 먼저 실현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중립 화장실도 성소수자들을 위해 만들었다가 그게 정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모든 정책들이 이렇게 성평등해질수록 우리나라도 복지국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짧게 스웨덴 일주일, 덴마크 일주일, 그리고 중국 일주일 이렇게 다녀왔는데 덴마크에 대한 이야기도 더 하고 싶었지만 준비를 못해서 좀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그 짧은 일주일의 연수를 통해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러 와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페미니즘이 정말로 이제 뭔가 쟁취해 내어야 되는 여성의 권리인 거는 맞지만, 제가 스웨덴에 가서 정말 좀 다르게 느꼈던 거는 쟁취해 낸다라는 게 남성의 것을 이렇게 뺏는다고 남자들이 많이 인식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함께 어떤 미지의 세계를 쟁취해내서 이제 오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나? 이제 그렇다는, 한국의 페미니즘도 그렇다는 거를 이제 아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남성분들이 페미니즘이 남성의 것을 뺏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같이 쟁취해내는 과정에 여성들이 앞장서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